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관세평가 스텝별 모의고사 스텝 1의 1회차 관세평가 강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범위인데요. 이 범위가 굉장히 범위가 지금 협소하죠. 우리가 원래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8분의 1 범위나 뭐 7분의 1 범위 이렇게 쪼개서 아주 세세하게 하는데 관세평가는 그렇게 쪼개게 되면 너무 양이 적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오히려 더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범위를 2주 4분의 1 범위를 2주씩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부터 한 2주간은 그 범위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하는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체 범위를 계속 돌려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앞으로 지금 요 1, 2월 달 이때가 좀 국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마스터하는 그런 시기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문제풀이 시간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모의고사 점수가 지금 잘 나오기를 기대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시험 보기 한 달 전 그때부터 점수가 쫙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연습하는 시기고 좀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점수나 범위나 뭐 공부량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문제를 내가 풀어보고 지금 어떤 부분을 모르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계속 정리하고 다지고 이런 시기로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모의고사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1회차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범위는 실제 지급까지 가격까지였죠. 그래서 뭐 가산 요소라든가 거래 가격 배제 사유라든가 이런 좀 굵직굵직한 주제들은 좀 제외되는 거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방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일단 먼저 좀 준비를 해드렸고 첫 번째 1번 문제 이렇게 거래 사실이 길면 우리 항상 물음 먼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거래 상황을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물음이 5개가 나왔는데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항상 물음을 세부적으로 쪼개고 배점을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바탕으로 실제 지급 가격에 대해 서술하시오에서 나왔어요. 이거 첫 번째 실제 지급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규정을 서술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 우리 요즘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규정을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핵심은 이제 규정을 못 쓰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범위랑 시간을 자기가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배점 6점이고 범위는 관세법부터 시행연까지만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만 쓰셔야 돼요? 관세법 30조 2항 쓰시고 시행령 20조에 2 여기까지만 쓰시는 거죠. 우리 뭐 실제 지역 가격은 해가지고 뭐 고시 16조 이런 거 쓰고 싶은 말 많으실 거잖아요. 협정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6점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도 범위를 시행 0 규정까지라고 한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고 쓰는 거는 뭐 잘 하셨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물음 2번 보시면 관세법상 수출 판매에 대해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15조를 중심으로 두 번째 수출 판매를 서술하래요. 근데 우리 수출 판매 관련해서도 공부 정말 많이 했죠. 뭐 관세법 30조 1항부터 시행령 17조, 고시 15조 쭉 이어지는데 이 문제에서는 규정을 쓰라고 했죠. 이것도 똑같이. 요즘 규정 서술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시 15조. 요거 그냥 쓰시면 되죠. 수출과 판매. 그리고 또 고시 15조 같은 경우는 개정이 돼서 수출 판매의 정의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이 규정은 거의 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중심으로 판매와 수출을 구분하여 써라. 근데 키워드 뭐 있을까요? 복습해 보면 뭐 소유권과 대가의 교환,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물품의 국제간 이동 이런 단어들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잘 하시고요. 그래서 물음 1번과 물음 2번을 우리가 거래 사실을 보지 않고도 그대로 서술할 수가 있었던 문제들. 그 다음에 3번 물음 보시면 가격 조정 약관에 대해 설명하래. 가격 조정 약관이 나왔어요. 이렇게 가격 조정 약관이 나왔을 땐 항상 뭘 기억해야 된다? 수출 판매와 연관성을 우리 항상 기억하기로 했죠. 우리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복습해보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가격은 모두 다 완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쵸? 이게 수출 판매가 여기서는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서 완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여기에서 가격이 완성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가격 인정하지 않죠. 왜냐? 수출 판매를 여기서 완성을 시켰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쪽으로 소급해서 땡겨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격 조정
약관이었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조정 약관과 관련해가지고는 수출 판매 항상 연관지어 서술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 문제에서는 가격 조정 약관이 그럼 뭐냐, 정의나 의의를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시고, 가격 조정 약관은 그래도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었죠. 특별하게 적용 요건을 주고 그 요건을 충족할 때만 우리가 인정을 해줬잖아요. 수출 판매의 예외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요건을 쓰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 약관이 나타날 수 있는 거래 상황까지 써라 라고 하면, 요것도 결국에는 규정을 서술하라고 하는 건데, 이 가격 조정 약관과 관련돼서는 규정이 관세법 시행 규칙에 있었죠. 규칙 3조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예시 2가지 이런 거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예시를 들으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협정을 떠올려야 되는데, 거기서는 예해 4.1 이런 거 있었다. 그래서 복습하시고, 지금 뭐 이걸 떠오르지 않더라도 오늘 복습하시고 떠오르게 하면 돼요. 특히나 수출 판매하고 가격 조정 약관은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주제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 약관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올해 시험은 가격 조정 약관이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 보고 가시고, 그래서 뭐 복습해보면 규칙 3조에서 적용 요건 뭐였죠? 우리 암기식으로 치면은 0, 4, 변수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암기식 위주로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물음 4번 보시면 거래 사실 1에 나타난,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거래 사실과 관련된 사례 판단이 나오네요. 여기서는 사례 판단 문제.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3가지 정도는 거래 사실을 읽지 않더라도 점수를 우리가 무려 한 17점 정도, 절반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을 하고 가셨어야 되는 거고, 사례 판단은 52% 인하된 가격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할인된 가격 인정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 가격 인정을 할 수 있으면 1방법 쓰면 되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2방법 이하로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요거는 사례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5번부도 보시면 요것도 사례 판단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사례 판단은 어떤 걸 하라고 하냐면, 과세가 결정 기초로 삼아야 하는 실제 지급 가격에 대해 설명을 해요. 여기서는 어떤 가격을 실제 지급 가격의 기초로 삼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 기준으로 이렇게 되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거래 사실을 보지 않더라도 수출 판매 가격 조정 약관 관련돼서 사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고 센스 있게 눈치를 채셔야죠. 그리고 나서 거래 상황을 보고 바로 판단해 보죠. 거래 상황 사실 1번 보시면, 수입자인 B사는 수출자인 C사와 연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뭐 니켈 같은 거, 뭐 파우더를 구매한대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는데, C하고 B가 구매하는데 뭔가 파우더 같은 거, 우리 용어가 어렵게 나와도 절대로 일부러 그렇게 용어를 어렵게 주는 거니까 그냥 쟁점 수입 물품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 했죠. 그래서 이런 쟁점 수입 물품을 구매하면서 거래 단가는 수입 물품의 니켈 성분 중량을 선적전 전달 동안, 그래서 니켈 LME 시세 평균 가격의 4.5% 할인된 금액으로 약정하고 건별로 시용장을 개설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니켈 파우더 같은 거를 수입을 하는데, 이런 중금속 같은 경우는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에서 시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니켈의 현재 오늘의 시세, 뭐 다음 달의 시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세에서 할인된 가격 4.5% 할인된 가격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으로 할인을 하고 들어왔으면 이 가격이 문제 없는 건데, 그렇게 할인하고 건별로 시용장도 다 발행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정상 거래라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08년 9월에 79톤이랑 50톤 정도가 되는 2회에 선적을 했는데, 계약서의 단가 결정 방식에 따라서 그 거래 가격이 한 18,000달러 정도로 결정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2008년 9월 12일에 각각 신용장도, 우리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게 처음에 약 79톤, 두 번째 약 50톤 정도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개로 선적을 해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수입 물품 모두 2008년 9월 30일 선적해서 11월 3일에 도착했고, 11월 4일에 뭐 했다? 보세구역 반입. 우리나라에 도착 완료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 11월 4일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 순간, 이 전까지는 뭐가 돼 있어야 된다? 가격이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가격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끝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 수출 판매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시니까, 위 시점은 미국의 리먼 사태, 유명한 우리 금융위기 사태였죠. 리먼 사태가 발발함에 따라서 금융위기 여파로 운송기간 동안 비철금속 시세가 급락했대요.
이때 합의한 가격이 있었는데 살 때 이게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오다 보니까 이 니켈의 가격이 널뛰기 하다가 급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은 요 가격에 했지만 막상 수입하려는 시점에서 이 물건의 가격은 여기까지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시세 자체가 금융위기로. 그래서 피철금속의 LME 시세가 급락해 도착 시점에서 애초에 가격으로 물품 인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79톤에 대해서는 계약 단가로 정상 통관했대요. 그래서 요거 먼저 들어온 거, 요거는 정상 단가로 그냥 통관. 정상 단가라는 거는 이때 합의한 가격 그대로 통관했다. 근데 그 50톤에 대해서는 신용장 조건 불일치 통보를 계기로 해서 지급을 보류했대요. 요거는 지급을 보류했다. 그러니까 돈 못 주겠다. 야, 시세 급락해서 우리 이거 사서 팔아도 안 남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돈 못 줄 것 같아. 라고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선적.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후 수입자는 50.3톤, 50톤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가격을 협상했다. 이상한 단어 나오네요. 지급 보류하고 다시 협상했다.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죠. 그리고 나서 니켈 국제 시세 급락 및 기통원화 79톤의 재고 부담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래서 협상의 시점에 시세를 적용해서 이 52%의 가격을 할인했대요. 이게 바로 지금 뭐였어요? 쟁점 신고 가격. 그러면 이 가격 인정할 수 있냐 물어본 거죠. 결론 뭐죠?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왜 인정 못하죠? 여기에 핵심이 있었죠. 우리나라 들어와 버렸다면서요. 이러고 나서 이후에 합의하는 거, 이거는 인정될 수가 없죠. 왜냐? 수출 판매가 아니니까. 근데 요게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 하나 가격 조정 약관에 따라서 만약에 가격 조정 약관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면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격 조정 약관 자체가 없고 그냥 시세 하락에 따른 재협상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음 4번까지도 해결이 됐고요. 물음 5번 보시면 거래사실 2번 여기에서 실제지급 가격은 뭘로 삼을래? 라고 하니까 거래사실 2번도 보시면 구매자인 을사는 판매자인 갑사와 매매계약 체결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갑이랑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 매매계약 이런 단어 좋아하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해당 거래에서 철광석을 구매했대요. 철광석 구매량 및 단위는 선적지에서 확정이 된대요. 여기서 선적지에서 확정이 되고 그 철분 함유율은 양육지에서 구매자에 의해서 분석치에 의해서 확인되는데 그래서 철분의 단위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00원 정도 되는데 가격은 아래 공식에 따라 다른다. 그래서 공식을 결정할 수 있게 뭐가 돼 있네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철광석을 얼마를 구매할지 함유가 얼마 되는지 그리고 단위 가격. 그럼 이건 지금 전형적인 뭐예요? 여기서 분석하는 이 분석치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불렀죠. 가격 조정 약관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가격 조정 약관이 나오면 항상 그 요건인 공사 변수가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공식이 있는가? 공식이 있죠. 지금 철광석 구매량 곱하기 함유량 곱하기 단위 가격. 그 다음에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서 변동이 돼야 되는데 철분 함유율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철을 분석해야 그때 함유율이 나오니까 수입 후 발생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양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인가? 그렇죠. 철분 함유율은 구매자든 판매자든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 공사 변수라고 하는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기 때문에 이런 거래 가격은 인정될 수 있다. 비록 수입 이후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결론 내셔야죠. 그래서 물음 5에서 물어보는 거 실제적 가격은 어떻게 할래? 라고 보면 우리나라 도착하고 나서 철분 함유율 분석치가 끝나고 확정된 그 가격을 실제지급 가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서술을 해주시면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팁은 이렇게 가격 조정 약관이 있어서 이 시점에서는 신고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정 가격 신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잠정 가격 신고를 하고 들어온 다음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간 2년 내에 확정 가격 신고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기재를 하시면은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30점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규정을 서술하는 문제가 절반 이상이 나올 수 있어서 그 문제들은 무조건 맞고 들어가고 사례 판단 문제도 빠르게 판단하시는데 위에 서술했던 규정에서 힌트를 많이 얻으셔서 판단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회차여가지고 문제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틀릴 수 있어도 규정은 지금 시점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쓰는 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